김건희 이제 끝난 존재가 된 거예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하는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너무 목소리가 그냥 활기차십니다. 네, 요즘 노영이 미쳤다 이런 소리들이 뭐 아무 데서나 그냥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노영희 변호사님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아. 요새 뭐 그냥 방송을 종횡무진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 작두 탔다 그래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주술에 관련된 내용이. 내가 좀 무속을 좋아한다고. 예. 이건 X입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중요한 건요. 네, 오늘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1월 17일 금요일 라이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또 훌륭한 패널 분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 모시겠습니다. 우선 정치인 위주로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북을 김남근 의원입니다. 네. 사실 제가 김남근 의원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엄청나게 이 변호사, 민변 활동 열심히 하시고 되게 정의로운, 저와는 매우 다른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정의로우려고 하는. 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또 우리 정치인으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오시면은 언제든지 마음이 놓이고 네. 본인이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김남근 변호사님 사실 저희 당에 인재 영입 되셔서 그때? 당에 왔을 때 네. 제가 막 찾아가 사진 찍었어요. 너무 그래요? 기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 뭐 이런 분을 민주당에 모신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늦었죠, 사실은.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뭐, 지난번에 경선에서 안타깝게 좀 했지만 다음 길을 노리고 있는 우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저렇게 박사님. 아픈 데만 찌르시면 은평 갑입니까? 거기가? 의리였습니다. 네. 은평을. 자, 은평을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 김종욱, 그리고 김종욱 탄탄TV. 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건 김종욱의 탄탄TV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탄탄TV. 김종욱 탄탄TV 요즘 그래도 많이 구독자 늘었는데요. 어떻게? 뭐 아직은 목을 못 가누고 있어가지고요. 네.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뼈를 좀 만들고 이래야 근데 될것 만 명은 같습니다. 넘었나요? 아유, 아직 6천 명. 6천 명? 네. 여러분 10,000명을 넘겨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0명부터 시작했잖아요. 뭐 영친이들은 뭐 장난 아니던데. 아니, 뭐 아니, 동접자가 저기- 수만 명이던데. 동접자는 뭐 가끔가다 많은데 어쨌든 네. 영친이가 0명일 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거긴 진성당원만 계시잖아요. 진성당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지금 18만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달랑말랑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영희 TV 구독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올바름의 표상입니다.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오창희 국장님하고는 방송도 같이 했었었고 평화방송 우리 또 진행도 하셨었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이렇게 다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요. 더 좋은 건 바로 이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우리 한번 좀 편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사실 윤석열 씨 체포된 다음에 지금 처음 맞이하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오늘 늦게까지 사실은 좀 놀다가 주무셔도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서 오늘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동안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모든 행위는 다 위법이다. 공수처도 다 엉터리고 공수처에 여러 가지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는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도 주장하면서 하지만 난 중앙지법은 믿는다. 중앙지방법원만은 내 편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결국 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그렇게 발빠르게 손절당하고 그렇게 발빠르게 체포 적부심이 기각당하는 건 제가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나올 줄은 모르고요. 저는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밤에 어제 5시에 체포 적부심이 있었었는데 2시간 넘게 사실은 윤석열 씨 측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금방 그거는 이제 식사 마치고 오셔가지고 그냥 기각해버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느 분이 먼저 이거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적부심이니까 이제 처음에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그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그렇죠. 적법하냐를 올바르냐, 사후적으로 적법하냐. 심사하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체포 적부심도 좀 빨리 진행되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뭐 이미 밑에 그 수하에 있는 주요 종사자들인
군 장성들이 다 줄줄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범죄 혐의는 이미 다 한 거고 주로 다투는 게 이제 관할 문제하고 중앙지법이었는데 왜 수사권이 서부지법에서 있었냐 뭐 이런 했냐고 거. 그다음에 네.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그 문제였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서부지법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이 난 것이고요. 대부분 체포적부심은 신청도 안 하죠.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뭐 법조인인 윤석열 대통령하고 변호인들이 몰랐을 리는 없고 아마 이제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이런 체포 과정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항변하기 위한 그런 액션으로 좀 그렇죠. 적부심을 청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앙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난 거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서부법원에서 한 영장의 효력을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부정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 아닐까요? 좀 뭐 기분 나쁘긴 했어요. 그리고 아 맞아 체포도 적부심이 있구나. 아, 기분 나빴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법기술자가 말도 안 되는 내란 사태를 일으켜 놓고 자기를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죽일 수도 있었을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기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궤변을 통해서. 네. 아니, 관할 문제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아주 무슨 신박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이 사람의 상상력은 정말 놀랍구나. 헌법재판에서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뭐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편하고 불쾌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 하는데도 떨림이 없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일 수 있나? 네.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래서 체포의 그날까지 정말 불면의 밤을 보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이 거꾸로 우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윤석열 같은 옛날로 하면 정말 국난을 일으킨 사범 아닙니까? 그렇죠. 이에게도 절차가 허용하는 모든 시스템을 보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고 있다, 우리 법원이. 이건 불편하지만 조금, 지금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우리가 그 암흑의 시간, 그 암흑의 터널을 절차를 잘 밟아가면서 적법 절차 원리에 따라서 윤석열 같은 악당에게도 적정 절차 원리,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뭐 이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 결론. 저는 기분 좋았어요. 그래요? 서울중앙지법이 간마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결론은 그랬죠. 결론은. 뭐 물어볼 거야? 물어볼 내용도 아니잖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2번 출석 요구했었고 공수처가 3번 출석 요구했었고 안 되니까 체포영장 발부를 했었고 또 물어봤는데 그거 왜 물어봐? 체포영장 아무 문제 없다니까 얘기했잖아요. 네. 48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되면 실질심사 받잖아요. 그 48시간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걸 청구를 하면서 계속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그러니까 저는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서 지금 내란 범죄에 대해서 단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을 하고 있고 적과 악가 싸우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변환시켜내면서 지지층만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근데 그럴 때마다 판판이 소위 법원이 간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가 법원,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적어도 가장 중대한 순간에는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면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구나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정말 판사님들이 너무 점잖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인내심도 되게 강하시고 나 같으면 좀 막 화도 내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뭐 판사님들은 재판으로 판결로 판결을 말한다? 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을 너무 우습게 알고 또 김건희 씨 일가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 특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덩달아서 뭐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법 테러리스트라고 할 만큼 너무나 대한민국 사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로 송달하니까 우편 배달부가 그 관저 앞에서 3시간 기다려도 송달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공수처하고 검찰 소환통보 5번 어겼죠. 그러니까 네. 체포영장 나온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나왔는데 그거 제대로 따랐습니까? 그 난리쳐서 2번 만에 사실 체포됐고 체포되고 나서도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버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루 출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 못 나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정말 따끔하게 진짜 응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할 말이 있으신 것 뭐 같아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이제 뭐 법치 얘기를 제일 많이 꺼낸 사람이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뭐 법치를 또 끌고 와서 하면서 자기 문제에 걸렸을 때는 이제 완전히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법적 다툼을 벌인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체포 영장과 관련된 다툼에도 뭐 이의 신청이니 뭐 체포 적부심이니 뭐 또 사실상은 또 뭐 그 경호처법이라는 걸 가지고 뭐 행정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니까 아주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이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 저런 사람들이 법치주의라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죠. 법치주의를 더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분이 이제 검찰총장까지 했던 그런 법률 전문가였나 이제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네.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법치주의를 이제 크게 훼손시킨 사법 질서를 가장 훼손시킨 그런 인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는 부장검사, 그러니까 부장검사까지만 해도 그냥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 법리를 좀 형사적인 부분에서 좀 하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막 많이 알 거라고 전 기대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만 그분이 하도 법치를 외쳤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키나 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너무 창피스럽게 조금 있으면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겠지만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그 순간 윤석열이 나 자진 출석이야 라고 그랬다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길이 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떤 자범들도 잡히는 순간 수갑이 딱 들어 잠깐 이거 자수야. 아니 정말로요. 난 자수야. 난 자수라고. 난 자수야. 윤석열도 나도 자수야. 이러면은 국가 공권력이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자기가 국가 공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경력을 쌓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국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국민의 선택도 받았던 사람이 국가 자격,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냐. 그렇죠. 누구도 자기가 마셨던 우물에는 침을 안 뱉는다며요. 이 사람은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침만이 아니라 갖은 우물까지 쏟아버리는 정말 저질 인간 같아요.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지저분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윤석열은 원래 계속 그래 왔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도 물들어가지고요.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 해체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얘기하는데 공수처 저거 안 되는 조직이다고 자기 생각했었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 얘기 이어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이 공수처 해체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헌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니네들 대통령 탄핵 인용하기만 해봐.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야? 왜? 니네들은 좌파 사법 카르텔이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사법적인 근거를 허물어뜨리게 되면 그게 실제로 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전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법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적과 아가 서로 싸움질하게 만들어서 경찰이 있건 없건 서로 주먹질하고 경찰이 잡으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날 잡어 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지금 보면은 서부지법 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면 거기서 계속 그 시위하고 있는 그분들 같은 경우 네가 뭔데 차를 앞에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막으려고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날 막아 뒤에 뺐다가 다시 앞으로 가려고. 그렇죠. 이런 일은 법치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의 혼란을 틈타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인용마저도 약간 인정 못해 라고 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라 갖다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매우 좀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인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헌재 심판할 때 그 배 변호사가 배진아 변호사인가요? 아니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냐? 오로지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 법원이 어떻게 하냐? 국회가 어떻게 하냐? 헌재가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강변하는 모습이 그건 맞을 수 있어요. 찍혔거든요. 비상계엄은 그래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판단하는데 문제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됐냐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거나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였냐가 핵심인 거지.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정말 심각한 위험 상황. 네. 뭐 서울 전역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목숨을 전혀 지킬 수 없는 네. 치안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국민들 목숨을 살려야죠. 그런데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는데 자기 안위를 위해서 정쟁을 제거하겠다, 국회의 권능을 방해하겠다라는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은 한마디는 맞아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문제는 맞는 계엄이냐, 헌법에 맞는 계엄이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본질에 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판을 그 야바위 아시죠? 옛날에 야바위꾼들, 시장에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 따라가다 보면 뭐지 해가지고 하는 작전을 써요. 무지몽매한 일부 그 아스팔트 국민들은 여기 넘어갈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는 정말 더 화가 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어쨌든 그 논리가 이제 통칭이론이라는 건데 지금 네. 헌법 교과서에는 없어요. 아마 우리 노 변호사님 사법고시 영수가 우리 배웠잖아요. 옛날에 없었을 칼 가능성이 있는데 슈미트의 통칭이. 그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헌법 교과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면은 유신헌법과 같이 박정희와 같은 탁월한 영도자가 결단을 해서 한 유신헌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사법 판단하지 심사를 마라.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왕조 시대 때 뭐 왕이 결단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 심사를 하냐 그런 식의 논리였던 건데 그런 게 버젓이 헌법 교과서에 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우리 법원이 이제 뭐 그런 통칭이라는 게 있다 쳐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판단할 수는 없다 했지만 있다 쳐도 그것이 결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네. 그걸 단죄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여러 차례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서 갑자기 저걸 꺼낼 때 저 법률가도 아닌 사람이 50년 전에 사라진 저 이론을 왜 끌고 나왔나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통칭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좀 그 일부 그룹이 짠 것 같아. 근데 뭐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끊어드는 거는 아마 그 유신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에게 그 탁월한 지도자가 한 어떤 그런 그 고도의 통치의 어떤 결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인 심사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어쨌든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야 내가 한 건데 니네가 어떻게 판단을 해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오히려 이거는 왕조 시대 때 이거는 그거는 윤석열에 이제 대한 엑스맨이다. 난 실제로 조금 이따가도 그걸 다루실 네. 텐데 네. 대통령이나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거 일본 사람이 프레지던트를 그렇죠. 잘못 그렇게 번역한 번역해가지고 거죠. 네. 일단 대가 크고요. 통이라는 건 통괄하고 그냥 명령 내리고 굉장히 나쁜 번역입니다. 사실 의장 정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통치라는 사람,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헌정사를 보면 이승만 같은 경우에 계속 강조하게 자기 전주이시라고 왕 노릇했고, 아니 실제로요. 아니 그리고 뭐 우리 엄마도 전주희 씨예요. 아, 그러니까. 네. 여왕은 없었는데. 근데 박정희 그랬죠. 네. 전두환 그랬죠. 이게 굉장히 면면이 이어지는 나쁜 리더십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고, 국민을 밑으로 보고, 왕처럼 구는 리더십이 2024년, 25년에 윤석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 이후에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반면교사로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권한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다. 그렇죠.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다. 네.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내란숙의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변호할 때 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라든지 좀 사건을 좀 파악을 하고 알고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용현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3년 11월에 그 여인영 등 그 반란숙의 장군 4명을 임명했습니다.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고 10월 달에 강서선거에서 대패하자마자 계엄에 대한 군사 반란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4명 그 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도원결의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놀랬지 이러고 별별 가스라이팅을 다 해서 12월 3일날 계엄 내란을 일으킨 건데 저는요 사실 그거 보기 전에는
윤석열 내란 수계가 좀 엉뚱한 면도 있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란 일으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아니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네. 아,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은 제가 볼 땐 신념이에요. 윤석열한테는. 왜냐하면 한동수 감찰부장 얘기에 의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부장검사 정도 했었으면은 싹 쓸어가지고 계엄하겠다고 얘기했었고 2022년도 대선 후보일 때 주변에서 촛불 시위 같은 게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촛불 시위 나오면 싹 쓸어버리면 되지 계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 스스로가 옛날부터 권력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적에 대해서 나의 반대 세력에 대해서 싹 쓸어버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임기 내내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 시점과 관련해서 결정을 못했는데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이 막아낼 수 없는 게이트가 오니까 그걸 가지고 결행을 한 걸 그걸 누가 확인해 줬느냐? 김용현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본인의 신념이 본인의 범죄 행위와 딱 결합되면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신을 구하기 위해서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 네. 벌어진 거기 때문에 기괴한 일이죠, 진짜 이거.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윤석열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다툼이 오면 이제 피하는 것 같아요. 몇 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막 그걸 강변하듯이 이제 떠드는 거죠. 그러다가 헌법재판관이 아니 그래서 왜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걸 하려고 왜 무력을 왜 썼는데.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답변을 안 못하고. 하고 뭐 그런 통치행위로는 뭐 강변을 한다라든가 뭐 부정선거 뭐 이런 프레임들을 갖고 나와서 부정선거가 심각했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다든가 막 이런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막 강변만 막 떠드는. 그렇죠. 근데 변호인은 어쨌든 그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유리하게 사실관계도 다투고 법률 주장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변론 활동에 가깝기보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강변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대변해 주겠다 이런 네. 식의 좀 변론인 것 같아요. 정치 선전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거꾸로 그 사람들이 아 탄핵 심판은 결정 난 거구나.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이익은 파면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아주 재판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변호인들이 해줄 일은 대통령 노릇을 계속 하게 해주는 건데 그렇죠. 이것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하거든. 그야말로 선전선동만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본안에서는 그쵸 자기들도 보면 알죠. 이게 내란이 생중계된 상태에서 판을 뒤집진 못하다. 아무리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도 저는 8대0 한 명 더 임명하면 9대0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자를 키워놓자. 종자. 아, 트럼프처럼 다시 돌아올 뭐 가능성을 만들어 놓자. 이 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요 오늘 오후에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한 다음에 대통령 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지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씨가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정말 이해 안 가는데요.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묶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데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뭐 폭력적으로 신체를 묶었나요? 그런 거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을 이상한 사람들인 것 우리가 다 같아. 대꾸해야 돼요, 일일이? 아 대꾸하지 말라. 아니 뭐냐면 아니 하도 아니 엉뚱이 말을 경호차 하니까. 타고 갔잖아요 서울구치소까지. 그러니까, 그쵸 교통 통제 다 받으면서 자기 차로 편하게. 그리고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뭐 지시도 하잖아요. 자기가 막 이렇게 손가락 차 타가지고 가리키더라고요. 뒤에 상석에 네. 앉아가지고 수갑을 찼습니까? 포승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아니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들을 안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잡아야 됩니다고 얘기하고 경호할 때 안 나가서 버티고 이런 건 네. 적어도 경호원들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 거고 법치를 따르려면 대통령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건데 누가 가서 예를 들면 자기들의 상상이죠. 자기들은 맨날 이렇게 묶으려고 그랬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려고 그랬고 네. 그다음에 절단기로 손가락 자르려고 했으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씨가 보내는 국민에 대한 편지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한번 조금 볼까요? 윤석열의 편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저 얘기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야. 자꾸 저런 문구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이렇게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이거 자꾸 폭동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저는 선동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작년 1월 2일에 사실 그런 그 보수층의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사리를 가지고 테러 암살 시도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사법체계에 있는 판사들도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그럼요. 있습니다. 네. 저기 앉아서 본인을 지지하는 그러한 강성 지지층에게 저렇게 테러를 자꾸 유도하는 듯한 말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판사들을 비난하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요. 정말 그 사법 체계에 대한 보안 안전, 그다음에 민주당,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경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어떤 촉법소년으로 보이는 친구가 사람이 물론 지금은 글이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죽이고 나 한 2년 동안 나 촉법소년 그걸 이용해서 이재명 죽이고 나 한 2년 동안 소년을 갔다 오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니, 뭐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제 아, 문제는 그래요? 약간 좀 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의 심리가 좀 문제인 참 것 이상한 같아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폭력적인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렇게 해서 협박을 했던 것들은 그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총 들고 경호를 쓰게 하고 굉장히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게 되면 유혈 사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막 국민들을 향해서 위협을 했던 건 그쪽이었는데 갑자기 또 지금은 자기가 폭력적으로 체포가 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뭐 리플리 증후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막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막 믿고 얘기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좀 심리에 좀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자, 희망의 빛이 길거리에 비춰졌잖아요. 그때 네. 우리가 여의도에서 뭐 다 봤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이었잖아요. 네. 윤석열이 잡혀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나세요? 그동안 저한테 덜 우호적이었던 20대, 30대, 40대 여성들까지 길거리에 나와서 저를 위한 집회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실하잖아요. 거짓말. 나 옮기기도 민망한데 이게 미친 거죠. 트럼프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트럼프는 온통 거짓말이었는데 그래서 신문사가 다 체킹을 해요.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2년 동안 체킹을 했는데 신문사가 네. 65%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윤석열은 거의 80% 이상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표현에 의하면 트럼프보다 심해.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 그러니까 자 오늘 다른 게 있습니다. 뭐요? 트럼프는 똑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뭐 사법체계 안에 유죄나 무죄나 이렇게 해도 조사받을 거 다 하고 재판받을 거 다 받았지 저렇게 그냥 무식하게 버티고 저기 불응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당당합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칭찬은 그만하시고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자꾸 내란을 선동하고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뭔가 테러를 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용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올린 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우 우려스러운 글이 게시가 됐다 이 얘기인데 이게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나와 있는 얘기였대요. 이게 15일 오후 6시 20분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 그냥 이재명 죽이면 다 끝나는 거냐?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촉법소년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실명이 죽이고 그냥 소년은 2년 갔다 오지 이렇게 말을 하는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아, 그걸 그래요? 실제로 어떤 촉법소년 뭐 형사 미성년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믿기지 않고요. 그냥 거짓말로? 어떤 저 불만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일타 이피가 되는 겁니다. 촉법소년 연령도 낮추고 싶은 어떤 우파 세력 그 다음에 굉장히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싶은. 네. 그러니까 이제 자 봐요. 지금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 탄핵 찬성 집회는 전부 중국인이라고 그러고 중국인들이 뭐 어디서 잡혀가지고 가짜 뉴스냐고 오키나와 다. 뭐 압송됐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인 옛날엔 무장공비 북한 간첩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다가 이제 촉법소년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건 이렇게 되면 극우 집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저 어린 청소년도 이재명을 처단하기 위해서 저런데 우린 뭐 합니까?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게 집단 광기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예, 촉법 뭐 소년 연령 낮춰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이들을 이런 데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이 나쁜 사람들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런 아닙니다. 얘기를 안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네. 같은 경우는 이민자라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극우 세력들은 이민자가 적이에요. 네. 이민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우리 사회를 혼란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해야 돼라고 하는 형태의 극우 정당을 만드는 건데 지금 보면 이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 유사한 방식인 거예요. 이 이민자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안 되니까 중국인들 끌고 와가지고 뭐 중국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뭐 북한은 식민화 이런 거 이상한 얘기들 하고 막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전 이건 진짜 그야말로 사회를 혼란시켜 내려고 하는 작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굳건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심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생각을 유럽 사회에서 그 경계하는 헤이트 스피치라는 게 엄청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혐오 발언이라는 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 때 이제 정치적 갈등을 불러키는 사람들이 이제 막 혐오 표현들을 쓰면서 자기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이제 정치 전선으로 끌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외국인, 난민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약간 이제 우리는 지금 중국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정치적 반대자인 뭐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에게 뭐 사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도록 혐오를 지금 뭐 부추기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독재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뭐 전두환이 잘했어 막 뭐 그런 식으로 독재를 찬양하고 독재로 가기 위해서 내란을 한 게 잘한 짓이야 막 이런 그 독재를 미화하는 그런 발언들도 하고 5.28 우리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것들을 비하하고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형적인 어떤 혐오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정치 문화적으로 이런 이제 혐오 표현들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공격하고 그 자기 지지자들을 막 정치 전선으로 끌어내려는 이런 행동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런 혐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서로 네. 좀 제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후 5시 40분쯤에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15일 체포가 이루어진 데 이어서 이제 영장 청구까지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내일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법원에서 그냥 곧바로 해버린다는 2시부터 겁니다. 인가? 2시에 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법원에서 뭔가 지금 일을 갈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그 구속영장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잡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빨리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법원으로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이제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좀 받은 것 같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99% 없다. 인 사건이고 아, 이미 어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다 구속영장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범죄 혐의들은 이미 관련 공범들이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영장 실질심사가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법을 몰라도요. 네. 10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0명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지시했어요? 윤석열이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을 갖다 구속을 못하면 이건 곧 때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그렇죠. 네. 저는 아까 그 극우 선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살림살이가 되게 나빠요. 그럼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가장 쉬운 게 유럽의 극우들이 하는 게 선동이잖아요. 뭐 외국인을 쫓아내, 무슬림, 또 옛날식으로 하면 유대인 뭐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쉬운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경제를 살릴 방법을 연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정당들은. 네. 근데 이건 재미가 없어요. 시간도 좀 걸리고 국민들 설득해 나가야 되고 자영업자에게 설명도 드려야 되고 소상공인에게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국가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나 이 극단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인만 박살내면 돼. 이재명만 없어지면 돼. 이렇게 선동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픽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런 선동 있잖아요. 뭐 촉법소년, 뭐 이재명을 어떻게 해라. 이런 선동이 들릴 때마다 네. 채널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돼. 가장 쉬운 방법인데 저 방법으로 가면 나라 망한다, 정말. 저도 거기 좀 덧붙이면은 중국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캐나다나 독일처럼 중국에 경고를 해야죠. 잘못을 짚고 거기다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중국도 1989년 천안문 사태 후 자국민에 대해서 계엄령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안방 여포처는 왜 대한민국 국민에게 화내고 계엄령을 내립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전지전능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경 그러니까 이 민생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복지 예산들이 지금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절박한가, 뭐 주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임대 같은 것들 이런 시기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이제 좀 추경 그런 이제 좀 토론회 같은 것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행입니다. 은행이나 이제 이런 데가 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서 우리 네. 취약계층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이제 그런 한국은행연합회 이제 방문하고 뭐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네. 민생 문제를 좀 강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대 마진 관련해가지고 은행권하고 이렇게 협상을 좀 해줘요. 협상하시는 것도 제가 봤고, 사실은 금리가 3%대 지금 환율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차도 잘 안 팔려요. 요새 그렇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차 할부가 8%가 넘어서 차도 잘 10%래요, 안 10%. 팔리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아니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좀 민생 관련해서 뭔가 좀 부각은 안 되지만 조용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굉장히 좋게 저는 평가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그거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런 거. 네, 민생은 민주당.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민생- 경제는 민주당. 네.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47조 두드러 박아가지고 좀 외환 환율 때문에 47조 두드러 맞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한국은행 총재 한다는 얘기가 야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금리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지들끼리 난리치고 지들끼리 그걸 두드러 맞기 위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와서야 한국은행 총재 입으로 추경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 추경을 조금만 땡겼어도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 그렇죠.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란 수사하고 이 탄핵 절차가 빨리 끝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와 민생 문제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너무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해외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제대로 들어가서 투자를 할 만한 나라야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다 유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돈이 대거 지금 뭐 그 내란 사태 이후에 4조 원 정도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환율도 뭐 요동을 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이 내란과 이 탄핵의 정치적 불안정을 끝내는 것들이 경제와 민생을 또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알고 있어서 맞습니다. 법원도 빨리 수사나 뭐 아무튼 수사 절차나 뭐 재판 절차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 변호사는 천만 다행인 게 윤석열 체포 이후에 골목길 경기가 조금 살았대요. 요새 그런 얘기 그 많이 사람들이 들으셨어요? 좋아가지고 저녁에 목요일, 금요일에 삼겹살 먹고 소주 회식도 먹고 좀 그래서 그래요. 늘고. 네. 네. 돼지고기 많이 먹더라고요. 마인부 친구님께서 지금 윤석열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절대 윤석열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들 인기만 챙기면 몸값 키우기만 하는 것 같네요. 이러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윤석열 씨 정말 본인을 위한 변호사들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내란 특검법 협상은 현재 시간부로 결렬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원래 8시에 9시? 9시인가요? 의원님? 예, 원래 막 대기하고 있다가 8시에 이제 그 네. 내란 특검법에 관한 또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더 당연히 이상 좀 어렵다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군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우리 스픽스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의 체포 이후에 다들 좀 궁금해하고 있었었는데요.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에 김건희 씨 혼자 사실은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었고, 아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만났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뭐 김 여사가 엄청나게 얼굴이 그냥 형편없더라, 반쪽이더라, 너무 걱정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관저로 엄청나게 매운 맛의 음식이 들어가고 배달 음식이 들어가고 별로 전혀 이상이 없고 윤석열 씨 부인이 별로 아파 보이지도 않고 아주 정상적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남편이 체포됐는데 몸이 안 좋으면 매운 걸 못 먹기가 먹죠. 어렵죠. 왜냐면 몸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힘드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스타일의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힘들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김건희라는 삶 자체는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들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서 자기 이익들을 계속 확보했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 주로 예를 들면 검찰 권력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부인이라면
남편이 저렇게 되는 상황 자체와 관련해서 아무런 생각도 못 할 건데 체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다 물어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용현 네. 그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은 소위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들을 제가 볼 때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계엄을 해야 될 주체인 김용현을 민주당에서 탄핵할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론적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적인 고리가 누굽니까?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본체는 소위 윤석열의 과거부터 가지고 왔던 잘못된 예를 들면 계엄관, 내란관과 결합되어 있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부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결행한 건데 저는 그런 사실들을 진짜 인간으로서 안다면 저는 이런 매운 음식을 시켜 먹을 생각을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리엘님이 정확히 이렇게 딱 말해주는데 이게 맞는지 그렇습니다만 마라 떡볶이 시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라 맛이 제일 매운 맛이잖아요. 근데 떡볶이를 시켜 먹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 좀 먹는 거야 그렇죠? 자유인데요. 그래요? 저는 우리 스픽스의 귀한 시간을 그런 걸로 하지 마요. 할애해서 아니 무슨 얘기는 김건희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네. 김건희가 윤석열이 뭐 대통령이 되는 과정, 대통령이 된 이후 과정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윤석열이 체포된 다음에 김건희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근데 아니 들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자, 김건희의 영향력은 어디서 대통령 권한을 통해서 나오는 거. 김건희가 좀 살려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해요. 김지호 대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건희가 전화를 해요. 네. 받으세요? 받아야죠. 아 받아요 정말요? 예. 국힘의원들이 다 김건희 전화를 아니 지금 우리 받고 같이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받아야 되는데 아. 국민의힘 의원에서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김건희 기억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러면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지금 그 얘기 사실 하려고 지금 상황이 이 마라 맛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네. 이미 손절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손절을 이라는 당했다는 거예요. 거죠. 그 옆에 네. 있어가지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같은 뭐 의리로 만나고 정으로 만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저분은 전화 잘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 저도 드릴게요. 근데 오로지 이해 공동체인데 이합 집사는 이해로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김건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이 체포되는 그 순간 권영진 등의 전원으로 김건희 이제 끝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저는 어쨌든 그렇게 보세요. 생각해요. 우리가 취재한 내용은 이거예요. 어. 정확하게. 윤석열 체포 이후에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했고 뭔가 자신의 의사 같은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김건희 접근 경계령이 지금 내려져 있고 김건희가 아주 유력한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계속 했는데 다 손절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단 김건희 씨 자체가 네. 남편의 변호사들을 그런 사람들이 수임되게 방치한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액션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 뭐 변호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체포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진 출석하고 뭐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버티다가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진짜 본인들 정말 유명세나 금전적 맞아요. 이익만 지금 쫓고 있는 거지 피의자에 대한 그런 뭐 변호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선동 행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괘씸죄로 사법부에 더 안 좋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 혼자 보면 안 되고 김진우, 최은순 또 그 가족들이 다 개명을 하셨어요. 그 가족들이 굉장히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숱한 부동산 투기와 주가 조작으로 그 수천억 원의 부를 창출했고 네. 뭐 수도권에 몇십만 평의 그런 신도시급 토지를 보유했을 만큼 정말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 검사들 그다음에 결탁하고 뭔가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동업자들하고 동업하다가 동업자들은 감옥 가고 본인들은 사기 맞았다고 하면서 돈을 버는 네. 그러한 수익 구조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부를 구하고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또 다시 그러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살아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마치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뭐 코스프레이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불법 체포를 자꾸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폭력적으로 자기가 끌려간 것처럼 또는 그런 또 발언들도 나오게 되고 또 김건희 굉장히 또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 개헌 과정에서 흥분한 군인들 중에 누가 하나 총을 쐈으면 그냥 유월 사태로 가는 거였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다시 21세기 한복판에서 그 우리가 1980년에 그런 상황들을 맞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계엄이 오늘도 자기들은 이렇게 계엄 해제가 빨리 될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며칠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다 국회를 제압하고 계엄을 성공시킬 거였는데 계엄이 성공됐다면 국회의원만 다 끌려가가지고 다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랬겠어요. 다 언론도 기자들도 다 그리고 끌려갔을 절 보고 거고 얘기했습니까? 시민단체도 끌려갔을 거고 인권 뭐 운동하던 사람 다 끌려갔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스픽스에 인권 있는 운동하던. 노영희 변호사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받아야 되고 그야말로 그냥 50년 전에 그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엄혹한 상황들을 맞은 거였고 그런 걸 시도했던 건데 그래서 부정선거를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가지고 사실상 국회를 해산을 시키고 독재 권력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미 예산까지 확보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상입법회를 만들도록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건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 같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네. 뭐 정상적인 심리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좀 너무 파렴치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자, 들어요.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의견인데 한번 요 싱크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1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쉬고 쉼없이 달린 수많은 날 대한민국 위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을 펴다신 그 깊은 오늘 우리 모두가 축하해 생신 축하합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저기서 말하는 84만 5,280분 귀한 시간을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다. 그 내용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500 몇십일 되던 그거를 분으로 계산해가지고 저 나온 얘기라고 하고요. 저 노래 부르는 사람들한테도 무슨 내용인지 안 알려주다가 그날 딱 저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에 무슨 비밀유지 계약서에 사인하게 하고 300만 원인가를 뭐 줬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북한에서 그 노래하는 우리 이렇게 머리 꽃 달고 노래하던 그 학생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로는 자기가 윤석열이 전체주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사람들 공산 전체주의자니 뭐 이러고 그냥 자기 아닌 사람 다 전체주의라고 공격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가 노는 건 그냥 전체주의 독재국가 뭐 차우체스크도 뭐 하여튼 뭐 피노체트도 저렇게 놀지 않았을 것 같은 모습으로 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또는 경호처에서 저래가지고 오면 아이고 왜 그러냐고 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좋아하고 박수 쳤을 것 같은 상상이 드니까 근데 너무 끔찍해요. 난 너무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 저런 노래를 어떻게 듣고 앉았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윤석열 씨한테 엄청 저런 유치한 노래를 들려주는데 윤석열 씨는 저걸 들으면서 행복했다는 뜻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북한- 그 대통령 관저에 저 음습한 곳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미쳤나 신격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김혜수 수령자들 검찰총장을 할 때도 뭐 제왕적 검찰총장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정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민주적인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스스로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결국은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국회를 제압해서라도 자기가 제왕적인 대통령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세상을 움직여 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런 모습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미 그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그렇게 제왕적 대통령인 것처럼 신격화를 하니까 스스로도 저런 함정에 빠져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하고 비교하면 북한에 호위사령부라고 있어요. 호위사령부가 이제 호위사령부. 똑같아요. 경호처랑 똑같은 건데요.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수령 결사옹이에요. 그러니까 수령 결사옹이를 왜 해야 되냐? 위제와 남조선 도당에 맞서서 우리 수령을 갖다 떠받들고 결사옹이하는 것이 인민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김성훈이 한 행위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면 네. 그 자들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적으로 규정하고 막아내고 싸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아니 북한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사회가 폐쇄적이니까. 근데 대명청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아니 국민이 뽑아서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민주헌정이라고 하는 것에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건데 네. 그 위임받은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하고 내려왔다고 얘기할 정도의 내용들을 만약에 윤석열이 듣고 앉아 있었는데 그걸 감사했다. 그러면 그거 김정은이죠. 한유세에 표현하셨어요. 그 김정은 북한식 통치가 맞은 게 북한이 정확히 정말 일반 국민들한테 착취하고 막 감시하고 막 쥐어짜가지고 그 김정은뿐 아니라 소수의 권력층이 그 부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 충성을 하고 지금 여기 경호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이거 하면서 정말 돈 들여가면서 이 누가 봐도 그냥 부른 생일 축하 노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김성훈 차장 오늘 경찰 출석하면서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네들은 저기 이런 거 뭐 친구한테 안 친구들한테 해주냐? 생일 축하 노래 안 해줍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돈을 들여서 막 녹음을 한 거지 않습니까? 개사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윤석열 내란숙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요? 지금 그 혜택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특혜를 받았을 것이다. 명태균도 사실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명태균식 특혜를 이 사람들이 다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주고받는 사이. 정말 북한식, 김정은식 통치가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그러면 김정은 씨가 기분 나쁠지 모를 것 같아요. 김정은이 만약 우리 방송 보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안 한다고 이럴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유치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막 알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알에서 만약 구테타 하지 않았으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기괴한 그러니까 자기 어디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오늘 이때다. 아래서 태어난. 아니 알에서 태어날 수 있죠. 바깥 거세요, 바깥 거세. 고주멍 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한 세계에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무슨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듯이 말했지만 난 김정은을 제일 부러워했던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지금까지 젊은 하는, 나이에 돼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은 다 김정은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한 거밖에 사실 안 김정은 되거든요. 깜빡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 노래 관련해 갖고 송마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기 나온 게 뮤지컬 렌트에 나온 시즌스 오브 러브를 개사한 건데 사실 저 노래는 원래는 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노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개사해가지고 얘기한 거 권진원 씨가 지금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싱크 한번 들어보면은 오늘 김성훈 씨가 한 얘기인데요. 정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너무 이상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 진짜로 좋아하나 봐요 대통령 부부를. 저 사람은 그 김건희 씨 생일에도 막 뒤에서 이렇게 차 마이바흐 그 차 뒤트렁크 열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정말 이상한 거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아니 뭐 자기들 친구들끼리 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문제인 시키고. 거죠. 근데 저거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김성훈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저 사람 얼굴 다 알잖아요. 국회 운영위원회 박종준이 안 나왔어도 김성훈이 나왔거든요. 얼굴도 알고 발음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이제서 뭐 마스크 쓰고 아닌 척.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국민 앞에서 떳떳이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벌받아야 될 게 많으니까 그냥 이래저래 하고 말을 섞는데요. 네. 불편하네요. 저 김성훈 사람도. 차장은 어쨌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오늘 출석한 상황에서 체포가 집행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좀 끔찍했어요. 왜냐하면 김용현, 여인영
김성훈 이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거짓말한 거 아이, 보세요. 진짜 너 조금 있으면 작살날 거야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그때 몰랐었잖아. 이런 짓거리를 할 거라고 상상을 안 했는데 그랬죠. 이자들은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지금 국회의원이어서 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너 조금만 시간 지나봐. 너한테 작살날 거야라고 하는 표정이었다라는 걸 상상만 하더라도 저들의 포악성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네. 그 생명 자체가 소위 대통령과 자기들의 내란 세력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손가락을 자를 수 있고 야구망망이로 두드러 팰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계신 계시지만 그런 존재자로 취급당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매우 끔찍한 거죠, 진짜. 그 맞습니다. 상황 자체가. 닥개미아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이거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내란 특검법이 결과적으로 그 국민의힘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제는 야당들이 주도해서 만든 그 특검법을 올려서 통과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최상목 씨가 또 거부권 행사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시간도 빨리 해야 중요하거든요.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여당에서 법안을 낸다라는 것들이 진짜 진정하게 이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가 이렇게 다 정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낸 것인지 아니면 시간 끌기용으로 낸 것인지도 좀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국회의장님께서는 오늘 12시까지 처리를 한다. 원래? 그때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안을 갖고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미 이제 상정이 돼 있는 그 민주당이 발의한 안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처리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하단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당안 의결은 고민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좀 해보겠다? 협의를 이제 해보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 목표인 것이지 뭐 저희 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아닌 것이고요. 근데 내용 자체는 이미 이제 그동안 여당에서 주장해온 안들을 상당히 받아들인 거거든요. 다 그래서 받아들였더만요. 그 특검의 추천도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 뭐 저희 이제 야당하는 2명이고 뭐 여당하는 3명입니다만 그 2명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고 뭐 그 수사 범위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네. 부분의 차이가 있지만은 뭐 수사 기간도 그 여당이 주장하는 것대로 이제 뭐 대폭 지금 수사 기관들도 줄인 상태고 네. 수사 인력도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권까지 행사할 정도의 그런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 이것도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법안이 무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남규 의원님께 민주당 및 민주파출소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당하고 보수 언론에서 카톡 검열이다, 뭐 카톡 계엄이다 이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서는 원래 사실은 뭐 검열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건 언론의 이제 그 자유시장에서 상호 비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가짜 뉴스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사라져가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국가들이 이제 다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그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라는 건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를 접수하고 그걸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안내해주고 그 중에 엄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 무슨 검열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검열이라고 또 막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자체도 이게 가짜 뉴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게 검열이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인권운동가니까 한마디 할게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한이고 무조건 보호돼야 되는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를테면 학교 같은 곳에서 등치 크다고 등치 작은 아이를 마음껏 괴롭힐 권리, 마음껏 놀리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뭐 혐오하고 해치고 이런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해치려는 짓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극복해야 될 국가적 과제도 많은데 네. 정말 자기의 아주 요만큼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좀 그만 좀 해라.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제 뭐 그 유불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금 허위 사실들이 막 양산되고 있잖아요. 네. 언론이 그걸 잘 체크를 해서 팩트 체크 같은 걸 통해서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네. 또 야당 같은 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서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뉴스가 가짜 뉴스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행위인데 그걸 갑자기 검열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분명히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 검열 앞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내란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일반 사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다 규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싹을 남겨두게 되면 유대인 학살같이 600에서 800만을 죽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근거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란 같은 경우는 예비만 하더라도 그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란을 선동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위 벌어지고 있는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근간을 들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앞에 얘기 안 해요. 내란 얘기 절대 얘기 안 해. 뒤에 검열, 카톡 이 얘기만 하는 상황인데 앞에 있는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엄중하게 본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좀 강하게 제기할 필요가 이제 있다. 가짜 뉴스 전부가 이제 헤이트 스피치는 아닌데 그 중에 소위 이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되는 혐오 발언에 해당되는 뭐 독재를 찬양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독재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란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내란을 선동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도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엄중히 다뤄야 되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상호 비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것들을 누군가는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알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형식님께서 경찰서도 아니고 파출소인데 뭐. 민주파출소 활약이 눈부십니다. 가열차게 가짜뉴스 뿌리 뽑고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셨고 민주파출소 활동 이후에 현실적으로 정말로 네이버나 이런 쪽에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또 고무적인 얘기도 듣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활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오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혹시 여러분들 여력이 되시면 좀 소비도 좀 진작하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우애도 좀 다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전의 용사들은 또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